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현업에 나가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주택임대차입니다. 매매보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고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적용되고 임차주택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에도 적용되고 외국인 미등기 전세 그 다음에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는데 LH, SH GH 경기도시개발공사 중소기업은 적용됩니다. 단 이때 중소기업 직원이라 했을 때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는 제외한다는 게 올해 판례 나온 게 있고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기업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김용옥 씨, 김수미 씨 아들이 한남 더힐에 보증금 2억에 월세 1,500만 원 계약했는데 2년 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는데 주인이 거부했는데 대부분 판례는 주인 말이 맞다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살려고 하는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대표이사나 등기된 이사.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김수미 씨로 대표이사를 변경했더라고. 이제 아들이 대표이사였는데 아들을 그냥 직원으로 만든 거예요. 직원으로 만들면 계속 살아도 되겠죠. 한남 더힐 그 월세를 1,500만 원 낸대요. 얼마나 좋은지. 옛날 당국대학교 자리죠. 자, 최단기 존속기간입니다. 농지 아까 3년, 주택 2년, 상가 1년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입니다. 여기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안 하는 경우도 자동 연장되어 있는데 상가의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된다고 돼 있고 세입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상가는. 그래서 최근에 올해 7월 달에 나온 판례가 있는데 상가는 내일 만기 끝나는데 하루 전날 나간다고 하니까 주인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간다고 한 날로부터 3개월 월세 까고 내줬어요. 근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돈 바로 내줘야 된다. 하루 전날 이야기해도 상가는. 근데 주택은 하루 전에 이야기하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요. 말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내주면 된다고요. 이게 상가하고 달라요. 상가는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요. 상가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고 돼 있고 상가는. 주택은 2개월 전까지죠. 그러면 임차인은 굳이 주인이 말 안 하면 먼저 말할 필요 없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계약갱신요건 행사한다고 하면 됩니다. 법정갱신되면 2년입니다. 상가는 1년 연장됩니다. 2개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연체된 적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고요.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요.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데 주인은 안 되죠. 주인은 2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동안 계약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직계 좀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판례가 직계 좀비속이 실제 거주할지는 주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말로만 주인이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나가야 내가 전입신고를 하든 뭐 입증을 할 거 아니냐. 안 나갔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인정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대부분에서는. 자, 만약에 주인이 직접 산다 해놓고는 거짓말 시켜가지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다른 데 세를 놓은 경우만 손해배상하고 세 안 놓고 그냥 비워놨으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워놨다가 팔아먹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없지만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다른 데 세를 놔야 됩니다. 세를 놓으면 지금 100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100만 원에 다른 데 세를 놨다 하더라도
3개월간 환산월차임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려받았으면 그 차액 2년분 차이 나는 게 100만 원. 그러면 2년이면 2,400만 원 손해배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손해입은 액 중 큰 금액입니다. 환산월차임이라는 건 전세도 월세로 환산한다는 이야기죠. 환산율은 나와 있잖아요. 렌트홈에 가면 이 환산하는 게 다 나와요. 자동계산기가 있어요. 렌트홈. 자, 갱신요구는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기간 끝나기 2년 계약했는데 한 달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 경우, 주인이 나가라고 한 경우, 자, 한 달 전에 계약기간 한 달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돈을 한 달 후 만기 끝나면 내줘야 된다. 만기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내주면 된다. 나간다고 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내주면 된다. 답은 나간다고 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그런데 주인이 한 달 남겨놓고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4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됐기 때문에 2년 더 살 수 있고요. 또 2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동안 나가라고 하면 아직 계약갱신요구권 한 번도 행사 안 했거든요. 남아있는 거 한 번 행사할 건데요 하면 2년 더 살 수 있어서 총 4년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2년 끝나고 나면 반드시 문자 보내가지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서 5% 올려주고 살 거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자동 연장됐다가 또 2년을 더 살 수 있다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 이 의사표시를 꼭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문자 같은 걸로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오늘도 개업공개사님 전화 왔던데 뭐 이게 상가를 상가 주인이 바뀌었나 봐요. 주인 바뀌고 나서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대요. 근데 이제 바뀌기 전에 한 5년 했기 때문에 합하면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 10년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판례를 보면은 이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로운 계약 주인 바뀌어가지고 새로 계약서 썼으면 그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요? 아니고 새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처음에 계약한 날짜 적어놓고 그때였는데 주인 바뀌고 계약갱신요건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임 이런 걸 적어놨다면 처음부터 계산할 여지가 있죠.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면서 2년 지나고 나서 연장계약서를 써줄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임, 특약에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2년 살고 나서 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판례가. 계약갱신요구권은 5%밖에 안 올려주는데 새로운 계약 해가지고 시세만큼 올려주고 2년 후에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해도 언제든지 해지 가능한데 상가는 계약갱신요건 행사했으면 중간에 해지가 안 됩니다.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은 4년 계약을 했다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 연장됩니다. 근데 상가는 4년 계약했다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종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4년이 연장됩니다. 상가는. 주택은 2년이 연장되고요. 그래서 주택은 2년 연장됐지만 또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이걸 지금 어느 정도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임대차 3법이라고 하다가 요즘 입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중에서 개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자기가 원해가지고 2년 더 산다 해놓고 또 나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없애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 신규 입주 단지가 많아지면 싸지죠. 전세 매물이 이런 게 전세 물건이. 그럼 또 자꾸 새 집만 찾아다니면서 그 입주할 때 되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맞춰가지고 한 3개월 전에.
그럼 주인 돈 내줘야 되고, 그럼 주인은 그 돈을 뭐 내주려고 우리나라에는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데 다 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주택은 갱신 요구를 했다가도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상가는 안 된다. 대항력 주택은 이사하고 점입신고한 다음 날, 상가는 인도받고, 인도가 내나 이사나 마찬가지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 농지는 시구원면장 확인받으면 인도받고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은 주인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구에게나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물권적 효력이죠.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넘어가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단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으면 말소됩니다. 최선순위 임차권인 경우는 인수됩니다. 자,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고요.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고요. 확정일자는 공정인 사무소, 등기소,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 광역시 2천, 평택, 파주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나누기 3을 해가지고 절사라고 합니까? 절사, 뒤 끝단을 자르는 걸 절하라고 해요. 절사라고 해요. 절하, 절상 올리는 거 절상, 절하, 절사, 절사 버리, 절사, 절하. 어쨌든 잘라낸다고 뒤끝다리를. 그러면 이 숫자가 나와요.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지금 2천에 8,500에 들어가도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근저당 설정 등기가 10년 전에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3분의 1 X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9명 이상 15명 이하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공단, 법률구조공단 지부, 그 다음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다. 위원장은 호선이다. 임기는 3년,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보궐위원회는 전임 제한 남은 기간입니다.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요.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요. 조정안을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고요.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가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부르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 끝나도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만 할 수 있고, 이 설정 등기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둘 다 효력은 똑같습니다. 이 등기된 집에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않죠?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돈을 안 돌려줘가지고 등기해놓고 이사 나가가지고 또 돈 돌려달라니까 등기 말소해주면 돌려줄게. 동시행 항명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선이행 의무가 있다. 돈부터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자, 사실혼 보호인데요. 뭐 지금 요즘 재택원 SK 회장 20억 뭐 위자료 주라고 뉴스에 막 계속 나오더라고. 모르고 싶어도 자꾸 나오니까 미치겠어. 우리나라 역사상 이때까지 최고 20억까지 된 적이 없어요. 그때 김주아 앵커 5천만 원 받았어요. 그 유부남인데 총각이라고 속이고 이래도 5천만 원밖에 안 했다고요. 근데 이번에 20억이면 엄청 큰 금액이죠. 연대하여 배상해라. 누가 얼마 내라. 이거는 노소영 관장도 타치 못한다. 최태원이 다 내도 되고 그
여자분이 다 내도 되는데 여자분은 돈 한 푼도 안 받고 이혼했다더라고요. 전 배우자하고. 그러니까 돈 없을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분 사실혼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배우자가 없어야 사실혼이지, 배우자 있는 사람은 불륜이죠. 롯데, 신격호, 서미경 뭐 사실혼 배우자 이런 말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요즘은 동거인이라고 나오더라고. 그 최태원 동거인 이렇게 나오죠. 동거인은 불륜이라고는 말 못하니 그냥 동거인이라고 했나 봐요. 동거인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동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실혼은 아니다. 사실혼은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하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사실혼입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계되고요.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생계한다. 그러면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을 따른다고요. 민법에는 사실혼은 상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한 푼도 상속 못 받는다고요.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실명법에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했죠. 그때도 법률혼만 해당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각종 연기금법상은 보호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은 사실혼도 보호됩니다. 배우자한테 국민연금은 60% 주는 것 같더라고요. 죽으면 60%. 공무원들 70%고. 지금 공무원이니까 그래요. 에? 잘한다고? 그래서 저는 미리 타먹어버려요. 지금 조기 수령해가 타먹고 있어요. 와이프하고 대판 싸워서 왜 타먹냐. 죽으면 많이 타려면 좀 늦게 타야 많이 타는데 지금 다 타먹어버리면 나중에 나 혼자 남아서 탈 것도 없는데 왜 미리 타먹냐. 대판 싸웠어요. 근데 제가 오래 살 가능성이 희박해서 기대 여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리 타먹어요. 내일이 25일이잖아요. 모레가 25일이죠. 25일인데 벌써 오늘 새벽에 들어왔더라고. 아침 밤 12시에 들어와가지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더라고. 든든한 오늘 국민연금의 지급의 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하고 편지가 엄청 길게 해가지고 계속 보내요. 아침 일찍도 아니고 거의 새벽에 보내더라고. 밤 12시나 1시, 2시 이 정도 보내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타먹는 거 빨리 타먹는 게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옛날 한 달 빨리 타면 0.5%씩 줄어들고요. 한 달 늦게 타면 0.6%씩 져줘요. 그래서 5년 빨리 타면 30% 감액되고, 만약 100만 원 받을 걸 5년 먼저 받으면 7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을 걸 5년 후에 받으면 7%니까 35% 더 받으니까 135만 원 받는다고. 5년 후에 10년 차이 나잖아요. 그 10년 동안 타먹은 거 하고 계산하니까 한 87살 정도 살아야 본전이더라고. 그 전에 죽으면 무조건 빨리 타는 게 이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돈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타먹는 게 낫죠. 자, 어쨌든 사실혼은 주택만 보호된다. 상가는 사실혼한테 생계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달 안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남편 죽어서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돈 내주세요 하면 돈 내줘야 된다고요. 자, 정액 청구는 5%를 초과할 수 없고요. 1년에 조례로 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아무리 조례로 달리 정하더라도 6%를 정할 수는 없죠. 5% 범위 내에서만, 더 밑으로 정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어도 그냥 상가를 10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1년에 5%씩 올릴 수 있죠. 1년 지나면 정액된 금액에서 또 5%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안 올렸다가 한 번에 25%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특약에 무조건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이런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감액 청구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올린다 했기 때문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액은 1년 5%를 초과할 수 없다. 1년에. 그러면 1년마다 5%씩 올릴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안 적어도 1년에 5%씩은 올릴 수 있다고요. 자, 월차임 전환율 아까 월세로 돌리는 경우는 1할이 10%입니다. 기준금리 지금 아마 3.5%인가 이 정도 될 텐데 기준금리는 몇 퍼센트인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줍니다. 몇 퍼센트라고.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렌트홈에 들어가면 자동 계산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1할이면 10%입니다. 기준금리 3.5% 더하기 2.2% 하면 5.5%죠. 기준금리 4%라고 가정하고 6%라고 가정하면 1년에 6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기준금리를 4%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시험에 계산기 없이 계산하도록 이렇게 줄 가능성이 많아요. 3.5% 하면 계산기 두드려 봐야지 그냥은 암산으로 하기는 쉽지 않죠. 어쨌든 계산기는 가져가기는 가져가죠. 시험장에 나는 한 번도 계산기 써본 적은 없는데 가져가서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게 시험 문제 있던데요.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게 법무부 장관인데 오늘 문제에 국토부 장관이 주어 바꿔가지고 내놨더라고요.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우선 사용해야 된다. 합의한 경우 제외합니다. 근데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어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주무부서가 법무부예요.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에 대한 주무부서가 오늘 문제에 법무부 장관 대신에 국토부 장관 주어 바꿔가지고 X 이런 문제 있더라고요. (183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1년 합의해가지고 1년 정했으면 세입자는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돈 내줘야 되지만 1년 지나도록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1년 3개월 돼서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나간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돈 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1년 만에 나간다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으면 자동으로 2년으로 바뀐다. 그 이유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판례가 그렇습니다.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돈 내줘야 되지만 1년 지나서 나간다 소리 안 하다가 한 달 있다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또 묵시적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되는 게 아니라 2년간 안 내줘도 된다는 게 판례라고요. 미등기 전세, 우리 동네말로 전세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고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대항력 생긴다 했잖아요. 이사하고 거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항력 갖추려면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됩니다. 183페이지 21번입니다. 21번. 세입자는 2달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되고요. 그 다음에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고요. 주인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돼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번이 답입니다. 2번. 주택은 세입자도 2달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인데 상가는 그런 거 없다고 했죠. 세입자에 대한 규정은
상가는 내일이 만기인데 오늘 하루 전날 내일 나갈란다 하면 그냥 돈 내줘야 된다고요. 석 달 월세 떼는 게 아니고. 주택은 나간다고 하면 이미 묵시적 갱신됐기 때문에 석 달 월세 떼고 내주면 되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냥 세입자가 석 달 월세 떼고 지금 내주세요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석 달 후에 또 받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대항력은 이미 상실했는데 안 내주면 골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석 달 월세 빼고 내달라고 하는 게 좋아. 전부 전세면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빼면 되잖아요. 자, 23번입니다. 184페이지 23번. 옳은 것은 했는데 확정일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없다 했는데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사무소, 동주민센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되는데 전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용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갑이 주인이죠. 갑은 안 되고 세입자가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고 갑 주인은 안 됩니다. 주인은 2년 보장해 줘야 됩니다. 4번 임차주택의 수선 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주인도 신청할 수 있고 세입자도 조정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감액 2분의 1을 20분의 1이 5%죠.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감액은 상한선 없고 횟수 제한도 없다. 정액은 1년에 5%를 초과할 수 없다. (186페이지) 27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대항력 우선 면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등 집행권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경매 신청한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당연 배당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그 등기 기록을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된 임차권, 전세권, 뭐 건저당권 이런 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이런 거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는 건물도 포함된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그래서 지금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냥 이거는 시험과 상관없이 실무적으로 본다면 요 앞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인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겠지만 세입자는 제가 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는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입신고도 받아준대요. 동주민센터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보호되잖아요. 근데 다만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건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호 못 받습니다. 우선 수익자가 우선 배분을 받습니다. 그거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러나 신탁법이 아니라 좀 전에 했던 우리 실명법상의 경우는 수탁자나 신탁자 누구와 계약을 체결해도 세입자는 보호됩니다.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경우는 세입자가 보호된다고요. 그런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수탁자 동의 안 받으면 세입자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도. 아마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건 시험에 안 낼 거예요. 사용 못하게 해놓고 자꾸 그 시험 내면 그 주택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걸 암시하게 되잖아요. 지금 뭐 자꾸 용도변 정부에서는 웃긴다고 용도 변경 오피스텔로 하라고 하는데 주차 대수가 다르고 복도 폭이 다르대요. 그걸 복도야 뭐 폭을 어떻게 한다 하지만 주차 대수를 늘리려면 땅을 사가지고 새로 주차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오피스텔은 계속 사람이 거주할 가능성이 있고 숙박시설은
비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숙박시설이 꽉꽉 차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지금 1%도 안 되는데 변경한 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한 게 임차인이 5월 3일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5월 7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면제는 5월 8일이 아니라 5월 7일이죠. 우선 면제 확정일자 받은 날입니다. 단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대항력을 미리 갖췄잖아요. 만약에 이게 5월 7일 날 확정일자 받았지만 전입신고를 5월 8일 날 했다면 그건 5월 9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죠. 대항력은 다음 날이니까. 그건 5월 8일이 아니고 5월 7일이라고요. 이미 대항력은 먼저 갖췄잖아요. 대항력은 다음 날이고 확정일자는 당일 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대항력을 다음 날로 한 취지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금융기관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다고요. 만약에 같은 날 이게 이사하는 날 대출 받아버리면 대출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왜냐면 전입신고 안 하고 오후에 대출은 오전에 실행하고 오후에 4시 넘어서 전입신고 해버리면 모르잖아요. 당일이면 둘 다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하면 그럼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못하면 대출을 안 해주려 할 거고 금리를 높이려고 할 거고 위험 부담이 높으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 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회에서는 다음 날을 당일로 바꾸자 이런 주장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 몇 번 상정됐는데 되진 않았습니다. 자, 이 중소기업 직원 나와 있는데 이때 중소기업 직원은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는 제외한다는 올해 판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되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죠. 방 빼더라도. 186페이지 28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어리 세입자죠. 어리 세입자. 세입자는 갑 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없다 했는데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상가는 안 되고. 예,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되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는 4년 계약했다. 계약 갱신 요구하면 4년이 연장된다 했죠. 그럼 중간에 해지 안 된다 했습니다. 상가는. (30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87페이지. 틀린 것을 했는데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우선면제권을 취득한다. 예,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 계속 유지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후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은 소멸한다. 소멸 안 하려고 등기해놓고 이사 가는 거잖아요. 방 빼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지만 등기해놓으면 계속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법령이 정한 정액비율 5%를 초과해 지급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인의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하고 있는 때에는 전부 상속인이 다 상속받는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면 한 푼도 상속 안 받고 안 모시면 50% 상속받는다고 하면 누가 모실 것인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민법을 바꾸던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꾸든 해야 되겠죠. 지금 안 맞는 게 많아요. 그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되고 이것도 사실은 법리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민법은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민사특별법으로 특별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민사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이잖아요. 일반법이 아니고. 일반법은 해지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근데 주택임대차에서는 3개월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불리하잖아요. 특별법이 세입자한테. 이것도 법리에는 안 맞는다고 논리적으로는. 근데 왜 옛날에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었다가 3개월로 바뀐 게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 IMF 때 바뀌었어요. 1999년도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1개월이었어요. 근데 IMF 때 세입자들이 뭐 전부 돈 내달라고 하니까 전부 그때는 막 난리 났어서 그냥 1개월 만에 돈 다 못 내줘가지고 3개월로 바꾼 거예요. 그게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을 한번 바꾸면 쉽게 개정하기가 어렵죠. 임차주택의 상속인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즉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방 빼야 되겠다, 나가겠다 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됩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게 로또 걸려가지고 2명이나 살해당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또 걸리면 30%가 배우자한테도 이야기 안 한대요. 아무한테도. 그 로또 사가지고 제가 로또에다 제 이름 적어놨어요. 자기 걸 입증하려면 나중에 그 이름 써놨어 미리. 또 근데 그 입증해가 그 사람은 하여튼 남편이 부인이 샀는데 남편이 찾아가지고 어디 오피스텔 얻어놓고 딴 여자하고 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소송해가지고 다 받아냈어. 왜냐면 그 통장으로 입금시킨 기록이 있더라고. 로또 그 돈이 없어가 또 입금시켰나 봐요. 1,000원 입금시킨 기록이 있어가지고. 근데 보통은 입증하기 쉽지 않죠. 입증 못하면 그 로또 걸린 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래요. 그 본인 생활 때문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눌 필요도 없대요. 그 로또 걸린 사람들 한 40%가 이혼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통계가. 배우자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자, 31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우선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우선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우선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시험에 이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빚내가지고 집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하려면은 이런 담보를 확보하게 해줘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주가 누구라고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라고 했죠.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근데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열람 요청할 수는 없다. 인적사항. 예, 인적사항은 안 되고요. 인적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잖아요. 확정일자 받은 날짜,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만 알면 되죠. 이름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름은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름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떼보니까 제가 전입세대 확인서하고 그 세대별 주민등록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거 다 떼봤어요. 떼보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안 나오고 이름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임차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든 세입자든 모두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라는 거는 조정 승립 14일 안에 아무 말 없으면 거부한 걸로 본다 했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조정 신청 조정해봐야. (189페이지) 33번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틀린 것입니다. 1번 시도에는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도시주택공사에는 둔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수선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든 주인이든 모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38번에 있나요? 38번 한번 볼까요? 38번 맨 밑에 거기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 없고 3년이라고 돼 있죠. 38번 맨 밑에. 그 다음에 5번 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60일 이내 그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반드시 나오고요. 실명법 85% 이상이고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최근 10년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금인받는 건데 매매계약은 실거래가액 신고하고 신고 필정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중개하면서 금인 신청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물 조사 확인이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확인설명서, 4개 서식 비교 이런 게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는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있고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 신청들이 다음 주가 3문제 나옵니다. 3문제. 오늘 한 것도 한 2-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한 것도. 자, 오늘 내드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입니다. 그래서 권리관계,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 기재합니다. 거래 예정금액 모든 서식이고요. 1조, 소음, 1소, 진동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기재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1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1의 서식. 그 다음에 입지조건에는 1의 서식 도대주 교판에서 판자 삭제됐다고 했죠. 도대주 교육시설까지만. 도대주 입지조건 도대주
판매, 의료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빠졌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주차장도 지금은 뭐 중요하고요. 판매 의료시설 이런 게 좀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더라고요. 청라에 코스트코 개장했는데 차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된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어제 며칠 전인가 처음 개장했는데 싸요. 코스트코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한 번 가봤나? 예? 한 번 가본 것 같다. 지금 양재동에 있는 그 코스트코죠. 그 가본 거 예? 멤버십 뭐 이런 거.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이해를 못한다더라고. 코스트코 이런 거는 막 거의 정리도 잘 안 해놓고 막 거의 그런 외국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마트 같은 데는 보면 뭐 그 직원이 다 팔고 있고 뭐 서비스 그런까지 다 공짜로 막 뭐 먹으라 하고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마트 직원이 아니라 그 다 판매 회사 직원들이죠. 그냥 공짜로 쓰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다 놓으면 보니까 전부 다 그 일회용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막 그 일회용으로 뭐 먹는 거 이런 거. 아니 그런 거는 있는데 많이 팔리는 게 뭐 빵 같은 거 막 튀김류 막 이런 거 많이 파는 것 같은데 뭐 통닭 이런 거 요리해 놓은 거 이런 거. 자, 2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암기 프린터 5번, 6번을 보고 풀어야 되겠죠. 암기 프린터 5번, 6번을 보고 풀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공통적인 게 아닌 게 4개죠. 4개. 4번이 답인데요. 이 4개입니다.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할 내용입니다. 단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만 할 내용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 중개보수 산출 내역,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요거 4개는 암기 프린트 6번에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암기 프린트 5번에 정보 공개할 내용은 아니라고요. 기출문제에 이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어렵죠.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풀기 어려워요.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6개, 7개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4개 내놓고 저처럼 또 몇 개인가 이게 아니라 기억, 니은 이런 게 예시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일부러 최대한 어렵게 내봤습니다. 나머지는 중개사물의 종류, 거래 예정 금액, 벽면 및 도배 상태 공통적 사항입니다. 도배 상태까지는 공통적 사항인데 바닥면의 상태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죠.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는 아니라서 좀 어렵게 내놨는데요. 다가구 확인 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날은 1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서식을 봐야 됩니다. 기본서에 서식 있죠.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1, 2의 서식에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1, 2의 서식. 그래서 1의 서식에만 있다 해서 X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1, 2의 서식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1, 2의 서식에 기재하도록 하는 난이 있다. 맞습니다. 1, 2의 서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모든 서식에 기재하도록 하는 난이 있다. 1, 2에만 있고 3, 4에는 없죠.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다 있고요. 리얼 틀렸고
그 다음에 미엄, 개업공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하는 안이 있습니다. 모든 서식에다. 중개보수는 당사자 약정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인데, 예. 오피스텔인데 이게 조금 그래서 약간 모순이 있어요. 지금 오피스텔을 옛날에는 이해서식에 기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의 서식에 기재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서 2의 서식을 개정하지를 않았어요. 이번에 1의 서식만 바꿨거든요. 7월 10일부로 바뀐 게. 2의 서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오피스텔을 개정해서 오피스텔을 2의 서식에 적었거든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1의 서식으로 옮겼으면 이것도 바꿔 써야 되는데 입법의 불비 이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법 바꾸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2의 서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보셔야 돼요. 기본서에 보면 서식이 다 나와 있잖아요. 기본서 아니면 시행규칙 별지 20호 20호 2, 20호 3, 20호 4를 보면 서식 4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농지법 개정되니까 우리 중개실무에도 나온 적 없고 공법에 혹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심의 받아야 되는 건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 이템을 발급해 주죠. 그 심의 대상인 게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LH 직원 광명시형 신도시 투기 사건 때문에 이게 생긴 거라고요. 나무 동네 사면은 뭔가 농사 안 지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3인 이상 공유입니다. 3인 이상. 그 해설이 안 나와 있어요. 2인 이상이 아니고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2인은 부부 공동명의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부 공동명의로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면 등기하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매매계약도 마찬가지고 분양받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는 분양받고 나니까 계속 그 건설회사에서 문자 오더라고요. 부부 공동명의로 해도 된다고. 매주 바꿔준다고. 와이프도 모르고 있다 그거 보고 공동명의 된다는데 빨리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해주려면 제 앞으로 등기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새로 그 증여한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증여세는 6억까지는 안 내도 되니까 취득세는 내야 되잖아요. 법인이 이게 영농법인만 취득할 수 있는데 가짜 법인 만들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하는 경우 심의 받아야 되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농사 안 지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심의 거쳐야 되고요.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2인까지 공유하는 경우는 안 거쳐도 되고 3인 이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공법에서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심의 받아야 되는 거 공법에서 본 적은 없냐고요? 있어? 그러면 거의 공법이 2문제 나오니까 그냥 공법은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소 근데 요즘은 공법을 평소 내던 데서 계속 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안 내던 데서 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한 최소한 60%는 그대로 내던 거 내는데 최소한 뭐 20% 이상을 안 나왔던 걸 내면은 거의 다 틀리는 수밖에 없죠. 제가 강사들 그 해설 강의하니까 공법 선생님 막 책 보고 찾아도 답을 몰라가지고 헤맨 걸 많이 봤거든요. 책 보고 찾아도 못해요. 책이 없는 게 나오니까 책이라는 그 출제인들이 책 보고 내는 게 아니에요. 법 조문하고 기출문제만 보고 내지. 자, 5번입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는 1회에서 제게만 기재하는 란이 있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입법화하도록 기재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안 돼 있죠? 공공임대주택은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행복주택, 국민주택 뭐 이런 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공공임대주택은 좋은 게 우리나라는 지금 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영국 같은 데는 15%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7%도 안 되는데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돈 내줘요.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근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10년까지 살 수 있는데 그거는 2년 계약했으면 원칙적으로 2년 동안 돈 안 내줘도 돼요. 근데 그 입주자 모집이 안 되니까 아예 무조건 내달라고 하면 한 달 안에 내달라 하면 내준다 이렇게 미리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입주자 모집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천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확인 설명서에는 주택법에 의한 조정 대상인지 여부를 기재하는 란은 없다. 없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인지.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 지역인지 기재하는 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하는 란이 있다고 했죠.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농지법 틀린 것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시구 옥면장은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자의 최대 인원수가 5명 이하가 아니라 7명 이하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명, 시형, 신도시, LH 직원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샀더라고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되면 뭔가 농사 지으려고 그러는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구 옥면장한테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되고요. 상속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고요. 그 다음에 농지심의원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적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의 경우. 그 다음에 7일 이내 발급해 주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안 하면 4일, 농지심의원에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옳은 것입니다. 농지, 소재지, 시장,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이죠. 주말 체험용 농 2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공유농지 분할 합병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 안 받습니다. 상속도 안 받습니다. 7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면 4일 이내, 농지심의원의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입니다. 상속의 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고요.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자, 틀린 것인데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1회 서식에 있고요.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기재하는 난도 1회 서식에 있고요.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도 2의 서식에 있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3의 서식에는 재산세는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의 서식에는 벽면, 바닥면 상태는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도배 상태 기재하는 난은 없습니다. 도배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 사유가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인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범죄, 사기,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변조,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2번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알선 소개하는 자도. 답 4번입니다. 상가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보조원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10번)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 예정 금액,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요청할 수 있다 되는데, 정작 일반 중개계약서에 가면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날은 없습니다. 요약집 60페이지에 보면은 의뢰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 금액 요약집 60페이지.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개 의뢰 금액을 적는欄 있잖아요. 61페이지. 거래 예정 금액,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입법의 불비예요. 법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정작 서식에는 또 거래 예정 금액이 없고 의뢰 금액을 기재하는 란이 있다. 이런 거는 출제위원들이 저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정보 공개는 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란은 없습니다. 66페이지 요약집 6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중간에 보면 중개 의뢰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고,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 66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거래 예정 금액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모순이죠. 확인 설명서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건 일종의 시세예요.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라 시세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입법의 불비지만 서식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기재 요령에 보면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이거 시옷 요거는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얼 두 개가 틀렸습니다. 아니, 공인중개사 법령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네. 진짜 없네. 그래,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거는 없네요. 없기는. 거래 예정 금액. 그런데 그냥 공인중개사 법령만 할 걸 매수신청 대리는 적어 놓고 관련된 내용은 없기는 하네요. 그거는 매수신청 대리 규칙과 관련된 거는 없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